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썰론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교육 과정을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일과 상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교육 통계 및 교육 연구, 그리고 하권의 첫 부분인 교육 평가까지 이렇게 쭉 모아서 한 덩어리로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하고요, 절대. 2시간, 이틀 내지 사흘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 통계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수학을 잘해야만 이 영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뭐 수식이나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예전에 그 객관식으로 이제 교육학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아니시죠. 수학교육과분들이 이제 통계도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그 통계학 문제를 풀으라고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일단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온다. 물론 교과 교육론에서는 일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육교육과 선생님들이 좀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하시죠. 그 교과 교육론 쪽에서 이제 뭐 좀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들, 수학 예비쌤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시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수식이 실려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잘 따라서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 통계부터 이제 교육 평가, 통계, 연구 이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통계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 영역이 거의 1년에 한 문제씩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고 뭐 짜증나고 이렇게 막 이해하기 어렵고 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평가 장면이라든가 평가의 결과를 담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하라는 문제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난이도가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실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점수를 주려고 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이 통계랑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 평가 문제는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14년부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다평으로 이제 바뀐 이후부터는 평가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그 리커트 척도 같은 그런 약간 그 폭탄은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걸 브루이타라고 하는데 브루이타 또는 폭탄이라고 그랬는데 브루이타가 뭐냐면요, 이제 그 5급 공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 불시에 얻어맞았다 그래가지고 브루이타라고 합니다. 브루이타. 네. 그리고 뭐 쉽게는 폭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평가 통계 이 부분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평가 통계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가 노량진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이런 걸 낸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통계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부분을 할 건데요. 자, 평가를 하기 전에 통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적 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평가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안적 평가 부분을 더 많이 집중을 하시죠. 전통적 평가라고 하면 뭐예요?
통제된 실험실 환경 안에서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뭐 문제지를 주고, 그리고 그걸 애들이 이제 OMR 카드 같은데 적죠, 답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쭉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여러 개 저렇게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뭐 꼴등까지 이렇게 쭉 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전통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적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평가가, 기존의 어떤 평가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안적 평가가 나왔으니까 대안적 평가가 짱이야, 대안적 평가만 써도 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건 학자분들이 얘기가 아니라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수험생이 만든 그 이론이죠. 그 독자 연구 같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 평가를 없애고 전통적 평가를 없애고 대안적 평가를 뭐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기술하는 분까지도 제가 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은 어떤 세계 어느 나라 학계에서도 코웃음 칠 그런 이론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통적 평가가 중요한데, 다만 전통적 평가로 평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통적 평가만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적 평가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대안적 평가가 전통적 평가의 어떤 보완제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문제 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1등부터 꼴등까지 내고 평균 내고 표준 편차 계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수능에서 그런 평가를 쓰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에서 능력 지향 평가,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하죠. 성장 참조 평가, 이런 거 가지고 수능 점수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평소에 공부를 좀 잘하고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가 수능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어야지, 얘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능력이 별로 안 좋은데 이만큼이나 했어, 그 기준 어떻게 재울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어떤 최종적인 성적을 결정을 해서 그걸로 대학 입시를 본다? 그러면은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서울대 의대에 뭐 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글쎄요, 그 서울대 의대는 아무나 그래 막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0점에서 50점으로 오른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집 순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90점에서 95점이 됐어요. 두 번 시험을 봤는데, 옆집에 철수는 공부를 원래 되게 못했어요. 0점이었어요. 근데 60점이 됐어요. 그러면 5점 플러스잖아요. 여긴 60점이죠. 60점 올랐죠. 그러면 이게 성장 참조 평가 같은 걸 쓴다면은 철수가 성적이 더 좋은 거예요. 최종 점수도 낮죠. 60점이잖아요. 근데 순위는 95점임에도 불구하고 5점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선발과 배치라는 목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평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통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적 평가에서는 주로 표준화된 검사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표준화된 검사지가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검사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선다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다형의 어떤 그 문제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을 하고, 수검자가 답을 하고, 그 수검자가 답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대 서열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통계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통계학을 먼저 교육통계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보셔야 평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평가에 대한 이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통계를 볼 것인가 하면은
수식에 대한 증명 같은 거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를 본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다룰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표본의 어떤 평균, 표본의 분산, 표준 편차, 이게 어떻게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랑 같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간단한 개념부터 다 고등학교 때 다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개념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워보신 적이 없어요. 자, 외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첨도랑 첨도가 있고요. 외도라는 게 있고요. 첨도라는 게 있어요. 외도가 스큐니스라고 하는 거고요. 첨도가 컬투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랑 이렇게 뾰족한 거랑 좀 뾰족한 정도가 다르죠. 요거 두 개가 동일하게 표본 평균은 동일하게 x바라고 했을 때도 요 뾰족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학습에서 배웠던 거, 학습자의 부적 편포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컬투시스, 스큐니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적 편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정적 편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개념인지 그런 거 정도만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를 이제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어려워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통계학을 좀 잘 아신다. 그런 분들은 초반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어를 설명을 좀 열심히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통계의 개념부터 볼게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통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제 친구 중에 이제 수학자도 있고 통계학자도 있는데 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통계학과 수학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달라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세계의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이제는 이제 현실 세계와 많이 다른 그런 어떤 개념적인 세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아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사분수 이런 거 사분위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접할 수 있나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완전히 개념적인 어떤 측면으로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아무튼 교육 통계는 수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교육적 현상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확률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확률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확률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어떤 그 빈도수에 대한 추정을 확률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U라고 하죠. 근데 전체 집합을 보시겠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 집합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한다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외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그 원소들을 다 관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통계학자들은 모두 다 이 전체 집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돈과 시간이라는 그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표본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표본들을 추출을 해서 요 표본들을 가지고 요 동그라미 친 게 표본이에요. 요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있죠. 요 나머지 부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U가 있다면 여기가 표본이에요. 그럼 여기 부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관찰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관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관찰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표본을 관찰함으로써
나머지 부분도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거를 확률적인 방법을 써서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며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표본에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에 대한 어떤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 추정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내는데 그거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증명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속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교육 통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적 현상에 대한 통계적인 처리가 교육 통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교육 통계를 잘 하면. 자, 그러면 간략하게 기술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숫자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교육 통계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거, 관찰된 결과를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인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관찰된 결과는 표본이에요. 우리가 요것만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표본만. 그리고 표본이 아닌 영역을 전부 포함하면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전반적 현상이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죠. 자,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 표본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그 통계적인 의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는 결론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인이에요. 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변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변수가 뭐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해봅시다. 여기 원점이고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변화할 때 y가 이렇게 변화하면 요게 x값이나 y값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어떤 원인, 그런 변화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연구 대상이 공유하는 일련의 속성, 이게 바로 변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하는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련의 연구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 대상.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모집단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표본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련의 연구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 표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단의 어떤 속성으로 나중에 개념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표본의 어떤 속성을 얘기해요.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속성. 이게 바로 변인이죠. 근데 그게 뭐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까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집단 전체에 대한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변인의 종류를 보시겠어요? 자, 나누는 게 이렇게 나뉘어요. 그 질적이냐 양적이냐, 연속이냐 비연속이냐, 불연속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독립이냐 종속이냐 매개냐 이렇게 나누는데 요 두 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에 거 두 개. 자, 질적 변인과 양적 변인이 있어요. 질적 변인 같은 경우에는 유목화는 가능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분류는 가능한데 양적 평가나 서열화는 불가능한 그런 변인이 바로 이 질적 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성별이 우리가 두 개가 있죠. 남성, 여성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유동물이나 뭐 조류 이런 것들 이런 고등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성이 두 개예요. 그런데 물론 미생물로 가면은 성이 몇십 개씩 되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유류는 성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남성, 여성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나요? 이건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남성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나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어떤 속성이 있나요?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있나요? 남자면 뭐 플러스 1이고 여자면 플러스 2고 막 이래요? 아니죠. 그냥 남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원소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여기 여성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내에 있는 여기 원소들도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허리둘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남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얘기고 남성이라는 카테고리, 쉽게 말하면 요 테두리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테두리는 속성이 없잖아요. 플러스 1, 플러스 2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만 가능하지 그 어떤 속성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성이 물론 속성이 있죠. 속성이 있으니까 테두리가 쳐지는 건데 그 속성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변인들이 질적 변인이에요. 인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적 변인이고요. 양적 변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변인들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어떤 평균 키, 평균 몸무게 측정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양적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양적 변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양적 변인을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연속 변인과 비연속 변인이에요. 연속 변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 우리가 수를 분류할 때 뭐 자연수가 있고요. 유리수가 있고 뭐 실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실수, 이게 플로팅 넘버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한히 세분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실수죠. 그래서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뭐 지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연속 변인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이상한데요? 우리가 키를 잴 때는 175cm, 175.1cm, 15cm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거는 측정하는 자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정확히 측정을 하면 뭐 3.141592cm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쭉쭉 나가겠죠. 이게 뭐 파이 센티미터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거는 그냥 눈금자가 그렇게까지밖에 최소화되어 있는 단위가 그렇다는 것 뿐이고 실제의 어떤 길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지수는 실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수를 한번 볼까요? 자연수 1, 2, 3, 4, 5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비연속 변인입니다.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4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과 2 사이에 뭐 2분의 3이라든가 3분의 4라든가 3분의 5 이런 것들 쭉쭉쭉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속 변인이 아니라 비연속 변인 또는 불연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수로 셀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자동차 대수라든가 사람 명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0.5명 이런 거 없잖아요. 0.5명이면은 죽지 않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르면 0.5명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것들이 개수로 끊어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비연속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제 매개변인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들어보셨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y는 이렇게 할까요? x 플러스 1은 y라고 합시다. 이게 y고 x예요. 자,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는 y는 1이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3이고 이렇게 x가 변화할 때 y 값도 같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예요? x죠. 여기서는 x 같은 경우가 바로 독립 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y는 어때요? x 값이 변할 때
x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거잖아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y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이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수평축에 있는 게 무조건 독립변수고 저 수직축에 있는 게 무조건 수평축에 있는 게 독립변수고 수직축에 있는 게 무조건 종속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수직축을 보통 이게 가격으로 놓거든요. 여기를 이제 수량 x라고 놓는다면은 수량의 어떤 우리가 이제 공급곡선, 수요곡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급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곡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하려고 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이에요? 경제학 같은 경우. 그럼 당연히 가격이 독립변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축이 독립변수가 되고 수평축, 요거는 그 아이템의 수량인데 요게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변수가 변화하는가, 이것을 관계를 잘 보셔야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잘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매개변인 볼까요? 자, 매개변인은 독립변인도 아니고 종속변인도 아닌, 독립변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속변인에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매개변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게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이냐 하면은 보통 이제 독립변인의 결과 그리고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숨어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과 수량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가격과 수량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급곡선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곡선도 얘기를 해볼까요? 같이?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격도 있겠지만 날씨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면,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거는 가격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수요가 자체가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균형 가격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요가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 가격 측면만 보면은 결국에 상승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날씨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숨어 있는 변인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날씨는 사실 가격과 어떤 수요량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숨어 있는 변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독립변인의 결과예요. 원래는 x가 있고요. y가 있고 z가 있다고 했을 때 원래 x이면 x가 변화하면 y가 변하고 y가 변화하면 z가 변화하는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에서 z까지 가는 거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y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매개 변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인데요. 변수 이제 우리가 이제 variable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변수인데 변인을 숫자로 전환시키면 변수가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이제 여기 변수 이렇게 해서 x p 아까 y 이런 것도 그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x, y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변인을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변인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변수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통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일단은 시각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각화라고 한다면 도표라든가 아니면 그래프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변수로 변인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매개변인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인을 숫자로 바꾸면 독립변수가 되고요. 종속변인을 숫자로 바꾸면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독립 변수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눠 보자면 계량형, 범주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형 독립 변수를 공변량이라고 하고요. 범주형 독립 변수를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요인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가 통계학을 아주 뭐 굉장히 자세하고 정밀하게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대체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척도가 나왔습니다. 척도. 이 척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척도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개념이 하나씩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척도가 이제 명명척도인데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 샘플들의 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명명 척도를 사용한다면 이 분류가 가능한 거에다가 순서까지 매길 수 있으면 서열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등간 척도 또는 동간 척도가 되는 거고 이제 절대 0점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면 비율 척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척도가 무엇인지 대충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하나씩 좀 보시겠어요. 자, 그럼 명명 척도부터 볼게요. 명명 척도 이거는 분류를 위해서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앨리스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앨리스는 미국이에요.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국적은 미국이 되겠죠. 앨리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가공샐러드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앨리스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미국이라는 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뭐 대한민국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떤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순위가 뭐 더 높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냥 단지 구분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뭐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그리고 운동선수들 보면 그 유니폼 뒤에 번호 있잖아요. 번호. 그 번호가 크면 더 잘하고 작으면 더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구분을 위해서 그냥 번호를 그냥 임의로 붙여놨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명명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명명척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학적인 수리적인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럼 보시면 백넘버 있죠. 백넘버가 어떤 사람이 2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 해봅시다. 백넘버가 2번인 선수가 있고요. 백넘버가 3번인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평균은 2.5번인가요? 안 되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평균을 왜 낼 수 없느냐? 2번이냐, 3번이냐? 2번이랑 3번이랑 2랑 3을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2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2.5가 되는데 왜 백넘버는 평균을 낼 수 없나요? 이거는 요 2번이라는 거, 3번이라는 게 어떤 더 큰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멀리 간 정도라든가 더 큰 정도라든가 아니면 더 잘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매겨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구분을 위해서 그냥 부여한 넘버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균을 낼 수 없다. 한마디로 수학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수리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명명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열척도를 볼게요. 서열척도는 순서가 들어갑니다. 자, 순서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정 대상 간의 대소, 높고 낮음 이런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서열척도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보시면 아주 좋다가 5고 좋다가 4고 3, 2, 1 이거는 좋아하는 호불호의 정도를 스케일로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5점이면은 아주 좋아하는 거고
4점이면은 그냥 좋아하는 거고 1이면 어때요? 아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척도가 바로 서열 척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등수 있죠, 등수. 1등이냐 꼴등이냐,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이렇게 쭉쭉 등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수를 평균을 낼 수 있나요? 등수를. 자, 아주 좋다 5, 그리고 좋다 4가 있어요. 5랑 4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5고요. B라는 사람은 4예요. 이거 좋아하는 정도가.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단 전체의 어떤 호호 정도가 4.5 정도가 되나요? 4.5가 될 수가 없죠. 언뜻 보면 4.5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아주 좋아하는 정도가 5라 그래서 좋아하는 정도 4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정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감정의 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감정의 상한 정도가 좀 정하기가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1점, 2점, 3점, 4점, 5점이에요. 그러면 5점은 여기네요. 4점은 여기에요. 그러면 4점만큼 좋아하는 정도랑 5점만큼 좋아하는 정도, 여기까지 어떤 그 정확한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5점 위에는 뭐 어때요? 5점 위에 뭐 천장이 없어. 좋아하는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4점 수준은 여기인데 5점 수준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이 사람이 여기 수준에서 좋아하는 건지 여기 수준에서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을 4.5라고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석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석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1등과 2등, 요게 평균에서 1.5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1등이 만약에 100점이고요. 2등이 60점이에요. 3등이 59점, 4등이 58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등과 2등의 어떤 중간 1.5등 이거는 80점인가요? 예상하는 점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차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는 어떤 통계 처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감연산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간척도, 이거는 동간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걸로 한번 보시겠어요? 동간척도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 필통에 혹시 자 있나요? 자? 자를 꺼내 보시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5, 쭉쭉쭉쭉 10 이렇게 밀리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센티미터라고 하면 여기 센티미터 1이라고 하고 2라고 한다면 센티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0.5겠네요. 아무튼 요 간격들이 다 동일하지 않나요? 그래서 간격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등간 또는 동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치들 사이의 거리 요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 척도를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 간격의 단위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등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어떤 그 단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단위가 부여됨으로써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의 0점이라는 걸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의 0점 중에 나중에 절대 0점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는데요. 절대 0점이라는 나오는데 임의 0점과 절대 0점이 뭐냐면 자, 0점이라는 걸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0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 0점 잡는다. 아시죠? 0점 잡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표적지에 내가 조준선 정렬을 했을 때 정확하게 표적지에 가서 맞았을 때 내가 이 표적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10점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맞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죠. 0점이 똑같아요. 그 0점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치를 내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그 과정이 바로 0점을 잡는 또는 0점을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0점이 뭐예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0점은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면 임의 0점이라는 게 있고 절대 0점이라는 게 있는데 임의 기준,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임의 0점과 임의 단위를 가진다 그랬어요. 임의 0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물리적으로, 아니, 현상적으로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자, 임의 0점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은 임의 0점이랑 달라서 사람이 약속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자 꺼내 보셨죠? 여러분 자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길이를 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짧거나 이렇게 다 잴 수가 있죠. 근데 길이가 0인 길이가 0인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나요? 길이가 0인 물체? 없죠. 0.0000001cm라고 해도 길이가 아무튼 물리적으로 있어야 길이라는 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체가. 그런데 길이 0인 물체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계, 그게 있다면 절대 0점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예 그 어떤 대상 자체가, 속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다면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 0점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를 한번 보세요. 온도. 우리가 절대 0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절대 0도. 마이너스 273.15도. 네, 켈빈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요 온도가, 이 온도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의 준위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에너지 양. 그죠? 그 공간에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이 절대 0도 온도인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절대 0도라고 해서. 더 이상 온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0도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공간 자체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암흑 에너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지만 암흑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에너지가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0도를 기준으로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우리 앞으로 온도라는 거를 특정을 해보자라고 합의를 해서 0도씨라는 우리가 셀시어스 섭씨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도씨 요게 사람들이 정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람들이 약속으로 설정된 기준, 그게 바로 임의 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의 0점이었으면 임의 단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물 끓는 거 얘기를 들었으니까 물 끓는 온도 100도씨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0도랑 100도씨랑 우리가 그냥 그 사이를 100개의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동일하게. 임의로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이 끓는 거는 무조건 100도씨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끓는 정도의 에너지를 그걸 한 100도씨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100도씨까지의 어떤 그 기준, 그 단위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온도에서의 0점이나 온도에서의 100도씨, 물 끓는 점, 요까지가 어떤 신이 만들어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기준이고 단위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 0점 또는 임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절대 0점은 등간 척도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0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비율 척도를 한번 볼게요. 자, 비율 척도는 절대 0점과 임의 단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아무튼 사람들이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단위를 이렇게 해라고 신이 와서 단위를 이렇게 해라고 결정해 준 게 아니죠. 단위는 항상 인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0점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 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멀리뛰기 같은 거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 체력 측정 시간에 제자리 멀리뛰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제자리 멀리 뛰기를 했을 때 아무튼 여러분의 출발선 여기서 여기 폴짝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2m를 뛰었어요. 200cm 뛰었어요. 그러면 0이라는 아예 뛴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뛴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0이잖아요. 안 뛰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가면은 200cm라는 물리적인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물리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넓이라든가 애초에 어떤 대상이 물리적인 어떤 속성이 없다면 길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넓이라든가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월소득도 빵원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율 척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 같은 경우에는 비율 척도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죠. 자, 명명 척도는 어떤 구분을 위한 구획에 대한 정보가 있고, 서열 척도는 그 구획에 대한 정보 플러스 서열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순서에 대한 정보도. 그리고 등간 척도는 그 서열이 있는데 서열이 딱딱딱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전체 구간에서 몇 번째 등위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측정된 두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없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뛴 사람이랑 이 부분이랑 뛴 사람이랑 몇 퍼센트 정도 첫 번째 A1이 첫 번째고 A2가 두 번째 시도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시도에서 이만큼 뛰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이만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가 향상되었는지 비율로 측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존재하지 않는 지점부터 얼만큼의 물리량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비율로까지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등간 척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율로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50도라고 해봅시다. 50도씨예요. 50도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100도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게 딱 2배 차이 나요?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임으로 나누는 거랑 달리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척도랑 동간 척도에 대한 어떤 그 혼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척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사칙연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눠놓는 그 기준이 그냥 순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류 그 구획만 나눠놓기 위한 것이 이제 명목이고요. 순서까지 들어가면 서열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안 돼요. 사칙연산이 안 되니까 표준화도 안 되고요. 통계 처리도 안 되죠. 0점이 존재한데 여기 0점은 절대 0점 얘기예요. 연속형 변수의 등간 척도는 상대 0점은 이무 0점은 있을 수 있죠. 자, 등간 척도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감만 가능해요. 그리고 표준화도 가능하죠. 그런데 0점은 상대 0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이 모두 가능하고요. 가감, 승제 다 가능하고요. 당연히 표준화도 됩니다. 표준화 되고요. 그리고 0점의 존재 여부는 절대 0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척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연속형 변수의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등간 척도에서 여기 표준 측정 단위 요거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지우고 표준 측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계치를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 0점이 아니라 임의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임의 0점이라도 이 아무튼 간에 기준이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는 가능해요. 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자체가 비율 척도가 가감승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점이라는 애초에 어떤 물리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율로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승제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이어가셔야지 가감승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감승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모수적인 방법으로, 한마디로 그 모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모수적인 방법으로 통계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척도의 어떤 정의를 생각을 할 때 척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떠한 개별 자료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이제 명명척도고 거기에 순서까지 부여했을 때 그 서열척도라는 게 나오죠. 근데 척도라는 게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그 자료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띈 게 아니고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이러이러한 속성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되니까 이러한 척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자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 같은데 서로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칙 연산이 가능하니까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등간 척도가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동간성 또는 등간성이라고 하는 속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IQ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IQ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IQ 평균이 얼마예요? 100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15가 있을 수 있고 16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멘사 같은 경우 24가 멘사 테스트에서는 표준 편차를 24로 해놓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데 100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IQ가 11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1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랑 IQ의 점수가 10점 차이가 나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10점 그냥 점수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 거예요. 그냥 차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동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그 숫자들 어떤 변인을 일정한 단위의 자로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이 어떤 측정하는 도구에 설정되어 있는 그 간격 있죠. 그 간격이 몇 개 안에 몇 개가 두 개가 서로 차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10점 차이 난다라는 거는 충분히 리저너블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근데 곱셈이랑 나눗셈이 가능하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 100점에서 110점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10%가 더 크죠. 숫자만 봤을 때 10%는 커요. 그리고 110에서 120 갈 때는 10%가 좀 안 되죠. 한 9%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숫자만 놓고 얘기했을 때 얘기해요. 숫자만 했을 때 얘기했을 때 한 9.5%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0이라는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IQ죠. 평균인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10%만큼 좋은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 그 IQ가 120인 사람은 여러분보다 IQ가 9.5% 정도 더 좋은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등간 척도로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 있잖아요. 등간 척도형 어떤 자료는 이렇게 비율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IQ가 0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100에서 우리가 평균을 100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만큼 간격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되는 간격을 이렇게 가지고 측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간격으로 봤으면 그냥 10개인데 근데 요거가 10%더 머리가 좋고 9.5% 머리가 좋고 그러면 100점에서 120점 차이를 하면 20% 머리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간 척도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 끓는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연평균 기온 같은 거 있죠. 연평균 기온. 그러면 연평균 기온이 1월 연평균 기온이 0도라고 해봅시다. 0도씨. 0도씨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평균 기온은 아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0도씨예요. 그런데 0도씨에서 각각의 날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한 거잖아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5도라고 해봅시다. 5도인데 10도인 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5도씨인 날이 10도씨인 날에 비해서 2분의 1배만큼 춥다. 2분의 1배만큼 덥다. 또는 2배만큼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간 척도는 곱셈, 나눗셈 이런 비율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제. 자, 과제를 냈는데 과제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 내는데 걸린 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제를 땡 하고 내준 순간부터 아이가 과제를 확인한 순간부터 쭉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1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2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아이는 1.5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시간이 0인 부분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아이가 과제를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었죠. 60분. B는 120분. 그리고 C는 90분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B는 A에 비해서 2배만큼 많은 시간을 썼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C는 A에 비해서 1.5배만큼 시간을 썼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시간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단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임의 단위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0점, 아이들이 과제를 확인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확인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을 못했다면 아예 출발을 못한 거니까 0이죠. 근데 과제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어떤 그 시작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절대 0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시간 자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B는 A보다 2.0배만큼, C는 A보다 1.5배만큼. 그럼 C는 B보다는 몇 배만큼 빨리 끝냈나요, 과제를? 그러면 뭐 1.5,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만큼 뭐 빠른 시간에 과제를 끝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간의 어떤 측정 기준을 딱 0으로 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만큼 뭐 비율이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 몇 배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도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